즉 장생표가 서 있는 주변은 모두 통도사 소유의 땅임을 알리는 표시였던 거야. 통도사 부근에는 장생표가 12개 서 있었다고 해. 그러니 통도사가 소유한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 땅뿐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농민들도 통도사의 지배를 받았단다. 농민들은 통도사 소유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바쳤어. 이쯤 되면 통도사가 걷어들인 소작료는 살림을 꾸리거나 각종 행사를 치르고도 많이 남았을 거야. 경제의 중심지 절. 절은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어. 승려들이 돌을 닦는 절이 상업의 중심지라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절에서는 불교 행사에 필요한 물건들과 승려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들이고 또 절에서 만든 물건을 내다 팔았단다. 소작료로 받은 곡식 중에서 먹고 남은 것을 내다 팔기도 했어. 심지어는 남은 곡식으로 술을 빚어 팔기도 했단다. 경기도 양주의 승려들은 약 360석의 쌀로 술을 빚었다고 해. 그 밖에 소금이나 기름, 벌꿀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파와 마늘을 길러 팔았다고도 해. 원래 파와 마늘은 승려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고려의 승려들은 별로 거리끼지를 않았나 봐. 절은 장터 못지않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 행사가 있는 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거기서 자연스럽게 많은 물건들이 사고 팔렸단다. 절은 요즘의 은행이나 신용금고처럼 쌀이나 배를 농민들에게 구워주고 그 이자를 붙여받는 일도 했단다. 이자율은 1년의 원금의 3분의 1. 그러니까 쌀 15말을 구웠으면 이자는 5말, 배 15필을 구웠으면 이자는 5필로 정해져 있었어. 하지만 이자를 턱없이 올려받는 경우가 많았어. 꾼 것을 갚지 못한 농민 중에는 몰래 도망쳐서 고향을 떠나거나 노비가 되기도 했단다. 절은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도 운영했어. 이런 숙박시설을 원이라고 해. 통도사 장생표 탁본. 장생표에 새겨진 내용을 탁본한 거야. 통도사 주변에는 12개의 장생표가 서 있으며 장생표 안쪽의 땅은 모두 통도사의 것임을 알리는 내용이 적혀 있어. 연등회와 팔간회. 연등회와 팔간회는 고려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명절이요 축제였어. 연등회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팔간회는 매년 음력 11월 5일에 열렸단다. 연등회는 원래 석가모니의 열반을 기념하는 의식이었는데 고려 때는 농업과 관련지어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변했지. 팔간회는 부처와 하늘신, 산, 신, 강신, 바다의 용신 등 전통 신앙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축제였어. 태조왕건은 팔간회를 부처를 받들고 신령을 즐겁게 하는 모임이라고 했단다. 팔간회 때는 송, 거란, 여진의 외국 상인들도 와서 축하를 했어. 그러나 팔간회는 오늘날 전해오지 않아. 연등회. 정월 대보름에 열리던 연등회는 음력 2월 15일로 날짜가 바뀌었어. 4월 8일 석가모니 탄생일에도 연등회가 열렸지. 오늘날에는 4월 8일 연등회만 지켜지고 있단다. 어느 으슥한 산길이나 마을에서 외떨어진 여행길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행자들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했지. 이렇게 고려의 절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자였기 때문에 고려사회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어. 고려의 경제를 이해하려면 절의 경제를 모르고선 안 된단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성황신. 사람들은 흔히 고려의 국교는 불교, 조선의 국교는 유교라고들 말해. 하지만 알고 보면 고려에서는 불교뿐 아니라 도교, 유교, 무속신앙 등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널리 믿어졌어. 성황신을 믿는 성황신앙도 그중 하나란다. 성황신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고려에는 마을마다 수호신을 모셔놓은 성황신사 또는 성황당이 있었어. 성황신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으로 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전쟁이 있을 때면 성황신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어. 또 관리가 어떤 고을에 새로 부임하면 그곳에 성황신을 찾아 인사를 드려야 했어. 성황신을 소홀히 하면 벌을 받았단다. 등주에 부임한 함유일이라는 관리는 그곳 성황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절을 하지 않고 고개만 까딱 숙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했어. 또 유학자 김부식은 묘청의 석양천도 운동을 진압하러 떠나면서 각 지방의 성황신사에
제사를 드렸단다. 이런 이야기들은 고려 사회에서 성황 신앙이 몹시 존중되었음을 말해주는 일화란다. 고려에서는 다양한 신앙들이 인정되고 존중되었어. 하지만 조선은 달랐어. 유교 이외의 것은 나라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지.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신앙들은 민간에서만 꾸준히 이어졌단다. 원의 모습. 원은 절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었단다. 으슥한 산길이나 마을에서 외떨어진 여행길에 자리 잡고서 여행자들에게 잠자리에 먹을 것을 제공했어.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원은 자연스레 물건과 정보를 나누는 곳이 되었지. 터주가리 선앙당. 성의 본래 뜻은 일정한 지역을 돌이나 흙으로 둘러싸은 것을 말하고, 황은 성 앞에 깊은 고랑을 파고 물을 채워놓은 것을 말해. 그러니까 성황은 한 지역을 지켜주는 방어시설이야. 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성황신이라고 하게 된 이유를 알겠지? 고려에는 마을마다 성황신을 모신 성황당이 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원당은 성황당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된단다.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휴, 옛날에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야. 옛날엔 여자들은 왜 그렇게 차별했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던 세훈이가 불쑥 이렇게 말했어. 옛날이라고 다 그랬던 건 아니야. 여자를 차별한 건 우리 역사 전체로 보면 비교적 근래의 일이란다. 오늘 엄마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여성을 대우했는지 얘기하려고 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재판을 소개하마. 손변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재판 이야기는 고려 말의 유학자 이재현이 쓴 여공패설이란 책에 실려 있어. 이재현은 고려가 자랑하는 뛰어난 학자였는데 그는 손변의 재판을 당대의 명재판이라고 칭찬에 마지 않았단다. 손변의 재판은 고려시대 여성들의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어. 세훈이가 상상하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또 21세기인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렴.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범리에 있는 송은 박익의 묘에서 발견된 벽화 속의 고려 여인들이야.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행차하는 고려 여인들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구나. 고려 제23대 왕인 고종 때의 일이야. 경상도 안찰부사로 있는 손변에게 소송이 하나 들어왔어. 남동생이 누나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어. 친남매 간의 소송이라니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한 손변은 두 사람을 불러 사정을 물었단다. 고려 제1의 명재판 손변의 재판. 몇 년 전 남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전 재산을 몽땅 누나에게 물려준다는 유서를 남겼단다. 남동생한테는 검은색 옷 한 벌, 모자 하나, 신발 한 켤레, 종이 한 장만 남겨주고 말이야. 그래서 남동생이 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거야. 남동생은 손변에게 하소연했어. 딸과 아들이 다 똑같은 자식인데 어째서 누님만 혼자서 부모님의 재산을 차지하고 제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누나가 말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모두 내게 주었다. 직접 쓰신 유서가 있지 않느냐? 손변은 조용히 물었어. 너희 아버지가 죽을 때 어머니는 어디 있었느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너희 나이는 각각 몇 살이었느냐? 누님은 결혼을 했고 저는 7살인가 8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손변은 엄숙하게 말했어. 부모의 마음은 아들에게나 딸에게나 똑같은 것이다. 어찌 다 자라 결혼한 딸에게는 후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 아들에게만 박하겠느냐. 내가 보기에 너희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누나뿐이라 만약 유산을 누나와 똑같이 나눠준다면 혹시 누나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기르지 않을까 염려한 것 같다. 너희 아버지는 아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물려받은 종이에 소장을 써서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신발을 신고 강가에 가 호소하면 장차 이 일을 판단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4가지 물건만 남겨준 뜻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느냐? 손변의 말을 들은 남매는 마주보고 울음을 터뜨렸단다. 손변은 남매에게 재산을 사이좋게 절반씩 나눠주었어. 그런데 재판 내용을 꼼꼼히 들은 세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구나. 이거 혹시 아들하고 딸이 뒤바뀐 것 아냐? 옛날에는 아들은 귀하게 여기고 딸을 천하게 여겨서 딸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기는커녕 결혼만 하면 출가 외인이라 하여
진작 문턱에도 드나들지 못하게 했다던데. 선변의 재판, 고려시대 명재판으로 꼽히는 이 재판은 고려의 가족제도, 상속제도,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와 권리 등을 알게 해준단다. 이 재판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크게 차별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당장 이렇게 질문하겠지. 맞아, 옛날에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그 시절은 고려 때가 아니고 삼국시대는 더더욱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인 17, 8세기부터란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 손변의 재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 아들, 딸 차별 없이 똑같이 재산을 물려주다. 고려시대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장남과 차남의 차별 없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주었어. 이것을 균분상속이라고 한단다. 손변의 재판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균분상속을 했어. 균분상속을 어기고 불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준 사람은 불공평한 정도에 따라 벌을 받게 되어 있단다. 만약 결혼한 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하자. 그럼 그 재산은 남편이나 시집의 재산에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기 소유가 되었어. 고려시대에는 여자도 자기의 소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만약 그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을 때는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 각각의 본가로 각자의 재산을 되돌려 보냈단다. 손변의 재판에 나오는 남매의 아버지는 결혼한 큰딸과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딸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서를 남겼어. 만약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재산은 당시의 법과 관습대로 남매에게 똑같이 절반씩 나누어졌을 거야. 그랬다면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탓에 자기 몫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또 누나는 아버지 걱정대로 남동생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았을지 모르고. 어찌되었든 누나가 전 재산을 가진 일은 흠잡을 데 없는 일이었어. 손변은 누나가 이겼다고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었지. 그런데도 손변은 애써 누나를 설득하여 동생과 재산을 절반씩 나누게 했어. 이지연이 명재판이라고 칭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다. 아들, 딸 차별 없이 절반씩 나눠가는 고려의 상식과 관습을 존중한 훌륭한 재판이었다고 칭찬한 거야. 둔마리 벽화 여인. 피리를 입에 물고 왼손에는 과일 같은 것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어. 둥그스름한 얼굴에 부드러움과 여유가 넘치는구나. 박익묘의 벽화 여인. 여자들의 크고 긴 저고리, 남자의 장화 저고리, 먼 거품 모자 등 고려시대 사람들의 옷차림을 한눈에 알 수 있구나. 이재현의 영정. 고려말의 유학자로 최고 벼슬인 문화시종을 지냈단다. 호는 익체, 그가 쓴 여공 패설은 당대의 인물과 그에 얽힌이라 역사와 시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쓴 책이야. 재밌는 이야기가 퍽 많단다. 8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